23번부터 풉니다.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 이렇게 나오면 얘는 취득, 보유, 양도 시의 현금 흐름이 기억나야 돼요. 취득 시에 돈이 나가죠. 집 나간 내 돈이 지분액이었어요. 걔 양도하면 다시 복귀하죠. 그게 지분 복귀액이었어요. 양도 시에. 보유 기간 중에 발생했던 건 세후 현금 수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딱 보자마자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얘를 딱 보자마자 아 보유 이걸 잡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양도로 놓고 풀면 못 푸는 거예요. 됐죠? 이쪽 보세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 지금 세후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 다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때 그러면 양도시의 내용들만 빼주면 되는 거죠, 지금.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소득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세후 지분복귀액 계산할 때 빼는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은 양도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영업소득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빠져요. 그 다음 이자상환액은 원리금 빼니까 이자상환액도 들어가죠. 여기에 원금 상환액도 있으면 걔도 빼야 돼요. 원리금을 빼는 거니까. 그 다음 영업의 수입이 얘가 기타 소득이죠. 가공기 기. 그 다음 매도 경비. 얘는 매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죠. 그러니까 양도시의 내용이니까 빠져야죠. 그 다음 대체 충당금은 언제 필요해요? 뿔때 마감? 과세상 소득을 구할 때 필요한 거죠. 보유기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몇 개다? 몇 개? 4개죠. 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때까지 쓰이는 것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답이 달라지죠. 순영업소득이면 가공기, 조순까지 적어놓고 경비까지 빼는 거지 부채 서비스액 얘 안 들어가죠. 대체 충당금도 필요 없죠. 얘 세금이니까 밑에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기본은 그렇단 얘기예요. 기본은. 그런데 사실은 얘는 애매하긴 해요.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오히려 더 길어져. 그 다음 24번.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 수지이다.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해 보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분, 지금 저 같은 스피드로 풀 수 있는 분은 풀고 아니면 찍어버려야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가, 공, 기, 조, 순, 전후 사이에 뭘 낀다? 경저세를 끼워 놓는다.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거기 다 적혀 있죠, 해설지에. 그럼 가능 총소득은 지금 얼마예요? 5천이죠. 5천입니다. 그 다음 공실이 가능 총소득의 5%래요. 그럼 250이죠. 5천에 5%를 곱하면 250이 나와요. 그 다음 기타 지금 소득이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없죠. 그 다음 이제 얘를 계산하면 4,750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계산기를 별도로 또 두들겨서 5,000에서 250 빼서 4,750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예 뭘 곱해버리면 5%가 빠지면 95%가 남는 거다. 그럼 0.95를 곱해주면 된다. 5,000 곱하기 0.95 하면 얘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 영업경비 얼마? 350 뺍니다. 350 맞죠? 그럼 4,400이에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만 이자만?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빼야죠. 그럼 얘는 1,000을 빼는 거예요. 빼주면 얼마가 남고 3,400이 남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잖아요. 그럼 과세상 소득으로 조정해 볼게요. 전원 일기에는 누가 살고 순위가 살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죠. 출발을 뭐로 할 것이냐. 뿔때 마감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했어요. 뿔때 안경을 쓰고 세금 마감하러 간다. 뿔때 마감이죠. 할게요. 세 전은 지금 얼마예요? 3,400이죠. 그럼 전체를 더하려면 전체를 만들려면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금 사한분 더합니다. 원금 사한분 얼마예요? 400 더하죠. 그럼 3,800이죠. 지금 더할 것만 해놓을게요. 그 다음 플러스 대체 충당금 있어요? 200이죠. 플러스 200이에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있나요? 200 있죠 여기.
그러니까 얘 200 집어넣죠? 그럼 더하고 빼고 똔똔이죠? 그럼 얼마예요? 3,800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했어. 그럼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했으면 얼마에서? 4,400에서 수는 빼는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지급분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자지급분 얼마? 600. 600이죠, 지금. 600 빼요. 그럼 얼마예요? 3,800 똑같죠? 여기도 3,800. 이게 다르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결과는 전에서 출발하든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든 같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이제 여기 구한 3,800에 영업소득세율 20% 0.2 곱하면 얘는 760 빼면 얼마? 2,640이 나오는 거죠.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자 이건 못 풀면 아무거나 찍어야 돼요. 이걸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찍어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유효총소득은 얼마고 순영업소득은 얼마고 세전연금 수지 얼마고 영업소득세 얼마고 세후 현금 수지 얼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장난친다고 그랬죠? 영업소득세 부분에서 장난친다고 그랬죠? 걔는 4번 아니면 5번이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풀어도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지. 1, 2, 3번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출제자가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을 잘 못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본다. 그 다음 25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모든 현금 흐름을 취득, 보유, 양도 시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계산이 간단하다,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림잡아 셈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무슨 법? 어림셈법. 어림셈법은 할인한다, 안 한다? 할인자 들어있지 않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 둘은 역수였죠. 그러니까 그 둘도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나요, 기억이? 그 다음 2번. 단순회수기간법은 할인자 없죠, 지금. 화폐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가 욕을 먹으니까 나온 게 할인회수기간법. 할인된 금액으로, 더 적어진 금액으로 회수하면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지니까 할인 회수기간법의 기간이, 회수기간이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길죠? 네. 그 다음 3번. 순현재 가치가 0이라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다는 얘기니까 같다. 그 순현가가 0이면 뺀 게 0이면 나눈 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기준이 순현가법은 빼는 거니까 0 기준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눠서 크기 비교니까 1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거 만약에 기억 안 나면 0순위가 1수 찍는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3번 5. 4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 얘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감응도 분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공부할 때 옆에 사람이 살짝 팔꿈치로 건드렸더니 주먹 쥐고 2대 치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래서 민감도가 높은 투자일수록 위험이 작은 투자자 그러면 X죠.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더라.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때 어떤 한 요인이 순현재 가치의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걔만 잘 관리하면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민감도 분석인 거예요. 그 다음 5번. 틀렸으면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거. 5번.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 순영값법과 순영가법,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다르게 나오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 하나로 간다? 하나로 간다. 예쁜 놈은 뭐다? 순영가법. 순영가법으로 가야죠.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잖아요. 26번.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채무 불이익률은, 여러분 채무 불이익률은 짝대기 짝 긋고 채무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경비와 저당이 분자로 들어가죠.
그럼 분모는 경비와 저당은 순영업소득에서 빼요? 유효 총소득에서 빼요? 7, 8. 경비와 저당은 어디에서 빼요? 유효 총소득에서 빼는 거지 순영업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모가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야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채무불이익률은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2번. 지분비율은 1- 부채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LTV 다 똑같은 거지만 뭐만 다르다? 부채 비율만. 무슨 도사? 부채도사.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죠. 그래서 얘가 왜 틀렸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2번 지문은 제가 왜 낸 거냐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문제를 낸 거라고요. 저게 대부 비율로 밖에 맞는 거죠? 네. 지분 비율은 1- 대부 비율로 구하니까 대부 비율이 40%면 지분 비율은 60%죠. 지금 그 얘기예요. 3번. 부채 비율은 부채가 분자죠. 알고 싶은 부채가 분자. 분모에 지분 들어가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맞네요. 여기까지. 이거 바꿔놓으면 X입니다. 분모 분자 바꾸는 거 좋아해요. 여기까지 오해요. 그럼 대부 비율이 40%, 지금 60%면 대부 비율이 60%면 지분 비율 얼마? 40%죠. 맞아요. 그럼 지분분의 부채잖아요. 네? 지분분의 저당. 그럼 나누면 얘는 얼마죠? 150%. 부채 비율 150% 맞잖아요. 됐나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 총자산 회전율은 뭐의 역수예요? 우리 승수의 역수와 수익률. 승수의 역수는 수익률인데 비율인데 그걸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었죠. 조총은 손에 들고 쏜다. 조총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총자산 회전율이었죠. 총 들고 돈 내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에게서 있는 사람에게로 회전한다며 자산이.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였어요? 종합자본 환원율이죠. 그래서 순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은 총소득 승수였다? 순소득 승수였다? 순소득 승수. 조자, 순자. 순자.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이 순소득 승수였죠. 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었잖아요. 거기 해설에 다 달아놨잖아요. 되세요? 그러면 칠판 있죠. 지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이다 그러면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은 총소득 승수죠. 조가 총이잖아, 총. 그럼 얘는 총소득 승수를 얘기한 거지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잖아요. 분모분자 바뀐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지금 틀렸잖아. 그 다음 5번.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극고. 부채를 감당하는 뭐가 분자? 순영업소득이 분자. 분모의 부채 서비스액? 맞아요. 얘 분모분자 맞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으면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위험한 거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으면. 그래서 틀린 거죠, 지금? 네. 여기까지 풀고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까지 문제 푼 내용 중에 안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시간 정해놓고 푸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심지어 배운 내용들만 가지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 문제 중에 만약에 아예 안 배웠던 내용이 2문제 정도가 섞인다. 그럼 거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실제로 이 문제에서 40문제 중에 16문제가 틀려도 60점이죠. 되세요? 네.
27번. 정말 어마어마한 서비스 문제였죠. 다음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A 방식.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대요. 그럼 뭐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인데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이자가 점점 줄 거니까 잔금이 줄어들에 따라 원금액은 점점 커진다? 맞죠? 이거 원금액 점점 감소한다라고 죽어라고 낸 거죠, 출제자가. 그 다음 B. B 방식이란 원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대요. 그럼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거죠. 그럼 얘는 이자액이 주니까 더한 건 원리금 점점 준다? 그래서 채감식, 점감식 상환 방법이었죠, 얘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기억 꼭 하세요. 답은 3번. 그 다음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F공사는 주택저당채권 M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 저당담보부증권 발행하고 있나요? 발행하고 있죠. 이 발행되는 것의 대표주자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채권형이에요? 혼합형이에요?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건 혼합형 중에서 잘게 썰어서 골라잡아 단기, 중기, 장기 트렌치 나눠져 있는 이자율 낮고 만기도 짧은 것에 돈 빌려줄 사람 단기 트렌치 선택하고 높은 이자율 받고 싶으면 장기 트렌치에 투자해라 이렇게 골라잡아 하는 게 제일 잘 팔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행 발행되고 있는 저당담보증권의 대부분은 CMO였죠. 네. 2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지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돈 빌려서 갚으면 짱구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불리하겠네요. 네. 근데 시장 이자율이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싸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돈을 갚아버리겠죠. 조기 상환이 유리하겠지.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지금. 높게 빌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리하다가 맞죠. 그 다음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리츠와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니신조? 네. 그래서 지주편, 리신조 이렇게 기억했었죠, 여러분? 합니다. 지분금융이었죠. 주식, 편은 편이 아니라 펀드. 리는 리츠, C는 신디케이트, 조는 조인트 벤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는 건 이 둘 중에 뭐였죠? 다수. 다신 틀리지 말자고 그랬죠.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 받는 게 뭐였어요? 조인트 벤처였죠. 5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4번. 조인트 벤처는 개발회사가 다수의 지분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틀렸죠? 다조가 아니라 뭐였어요? 소조였죠. 소조. 다신이고. 뭐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설명에서 뭘 고쳐야지 맞는 거예요? 다수의 지분 투자자를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4번이 왜 틀렸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거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주의 신용 담보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PF 방식에 의하면. 그래서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공급자 금융이에요. 이거 수요자 금융이라고 나오면 X입니다.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걔를 공급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돈 빌린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이야. 이거 수요자 금융으로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 또 틀릴 거예요, 진짜로. 공급자 금융 동그라미 치세요. 특수 목적 회사의 명의로 사업 진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사업주 명의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특수 목적 회사도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똑같이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감면 혜택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있을 때 걔도 또 서류상의 회사죠.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법인세 감면 혜택이. 근데 실질 회사가 있었죠. 실체 회사. 자기관리 리츠. 걔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이용해서 못 빼가게 하는 거죠. 사업주가. 그래서 에스크로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이익을 먼저 선 지급해요. 걔는 다 내고 비용 다 내고 들어갈 거 다 내고 갚을 거 갚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져가겠죠. 이 내용이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28번에 4번 29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이건 문제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외우라고 한 것 그거 확인한 거예요. 지금 1번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항상 무엇이면 그 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2번 다계층 저당 증권 7, 8 있죠. 제가 이 이름은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앞 글자를 따 보면 CMO예요. CMO는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M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얘 각각을 뭐라고 했죠? 트렌치, CMO. 기억나시죠? 발행한 형태를 말한다. 5. 다시 질문. 단기, 중기, 장기 트렌치는 기간은 달라지지만 이자율은 모두 동일하다. X죠. 이자율도 다 달라지죠. 그 다음 3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MPTB죠. MPTB는 저당 채권 이체 증권 MPTS 지분형과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MBB 채권형의 혼합형이다. 섞인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여기서 이제 뭐였는지 봐야죠. 얘죠. MBB잖아. 그럼 여기다가 MBB라고 딱 적어놓고 MBB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으로 얘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MBB는. 그때 콜방어가 성립돼요, 안 돼요? 콜방은 몇 글자? 세 글자는 세 글자짜리가 된다고 그랬죠? MBB와 CMO의 장기 트렌치. 네. 근데 지금 콜방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예 적어놨잖아요.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번. 다기층 저당증권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들을 동일한 종류의 애들로 모아놓은 걸 저당 풀이라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혼합형도 M 자체는, 저당권 자체는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만 주면서 돈 좀 더 빌려줘가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진화된 형태가 CMO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이 뭐가 틀렸는지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0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라고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을 섞었어요.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은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 설립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실제 영향을 끼치는 영업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리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맞나요? 네. 그래서 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예요? 3이에요? 3억이었죠? 자기관리 리츠는? 오자마자 간다 그랬지?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간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5. 그 다음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죠, 여러분. 5부터 시작해서 2 더한 다음에 10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70억 이상으로 한다. 맞아요. 자산관리회사도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죠. 네. 그게 공통점. 자기자가 들어간 애들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하죠. 자산 전문 운용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몇 인 이상? 지구는 누가 지키고? 어벤져스가 지킨다 그러면 안 되고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5인 이상? 경력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3번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될 수 있죠. 이거 3년이라고 그러면 X예요.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위에 지점 설치할 수 있나요? 스스로 관리하니까 얘는 본점이 서울이다.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 지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본점 위에 지점이나 영업소 설치 못하죠. 네. 그래서 얘는 직원을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못 둬요. 그러니까 직원 내규를 정할 필요 없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안 돼요. 처음 출발은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집어넣어야 돼. 주식과 돈을 맞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출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부동산으로 현물 출자 가능하고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으로 현물 출자 가능하죠. 대토권으로도 가능하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으로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한 후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까지 맞는데 현물 출자의 대상 그 물건에 현물에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31번.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예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러니까 무질서, 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 그래서 1번.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불규칙적으로 확산된 현상이다. 맞죠? 2번. 주로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해요? 대도시의 외곽에서 발생해요? 외곽에서 발생하죠. 2번이 틀린 게 보이세요? 그 다음 3번.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 공지를 두고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처럼 개발을 한대요. 그럼 땅을 박차고 나는 거죠? 날비자의 땅지자 비지적 현상이라고 표현했었죠. 4번.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무질서한 개발이 되니까 최고 유효한 용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가 수준이 표준치 이상이겠다, 이하가 된다?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얘를 막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거나 시가와 조정 구역으로 묶어버리겠죠. 되시나요? 그 다음 5번. 간선도로를 따라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5. 32번.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얘를 딱 보는 순간 입지계수죠. 그럼 여기서 문제 풀 때 요령.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 Y산업이죠, 여러분. Y산업의 입지계수예요. 그럼 이 주어져 있는 숫자들 중에서 뭐는 다 지워버리자. X산업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풀어야 돼요. 그래 놓고 하나의 도시의 입지계수를 물어보면 걔를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입지계수의 크기가 큰 도시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을 찾아보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입지계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특정 산업의 지역 내 입지예요? 전국 입지예요? 지역에서의 입지죠. 그러니까 지역 고용률이 분자, 분모? 지금 계속 헷갈려하면 안 돼. 무조건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분자로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역 고용률이 분자예요? 그럼 지금 얘의 전국 고용률은 얘인가요? Y산업 고용자 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이게 전국 고용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A, B, C, D 도시의 입지계수의 크기 순을 따질 땐 얘를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분자의 크기 순을 따지면 될 거잖아요. 지역 고용률의 크기 순을. 그럼 Y산업을 전체로 나누면 되죠.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요령. 저는 계산기 두들길 때 여러분 이거 3 나누기 5예요. 이거는 6 나누기 10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000 같은 애들은 지워버린다고요. 이걸 다 두들기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얘를 3 나누기 5 하면 0.6이죠. 나누면 거기 적혀 있죠. 0.5455인가 뭐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나누면 0.667, 0.67 나오죠. 3분의 2니까. 얘는 나누면 0.4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제일 큰 게 C네요. 그럼 C 아닌 애들 지우고 그 다음은 A죠. 맞아요? 그럼 CA 그 다음 뭐? BD죠. 답은 1번이죠. 네. 그래서 입지계수에서 출제자가 문제 내는 건 입지계수에 분명히 분자가 뭔데? 지역이다, 전국이다? 지역 고용률인데 이때 얘를 뒤집어서도 문제 냈던 거죠.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분수식에서 알고 싶은 거 어디로 올린다? 어디로 올린다? 어디로? 분자. 이걸 입지계수를 다 나눠서 구한 다음에 이 크기순을 따져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 셉니다. 네.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3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랍니다. 기업.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 자금 등을 제공해요.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된 부동산을 토지와 자금의 투입 비율로 균등하게 쪼개 가져요. 이게 뭐예요? 등가 교환 방식이죠. 그때 중요한 건 그 투입 비율로 이 개발된 부동산을 쪼개 갖는 거니까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요? 현물로 받아요? 현물로 받죠. 이거 현금으로 받는다고 함정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의하세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데요. 여러분,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이죠. 신탁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토지 소유주는 개발 능력이 없어서 개발해달라고 신탁회사, 개발회사에 수탁자에게 맡겼죠. 근데 토지 신탁이 딱 되자마자 명의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신탁회사. 그럼 개발사업 전반의 자금 조달이나 모든 일들을, 행위를 누구 명의로 한다? 신탁회사,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게 신탁개발이에요? 맞나요? 그때 개발사업이 끝나면 그 개발 부동산을 개발회사가 지분을 소유해요? 아니죠. 개발 수수료만 받는다고 그랬죠. 전부 다 누구 거야? 누구 거죠? 누구 거? 토지 소유주 거잖아요. 그럼 얘는 토지 소유주에게로 명의 이전이 다시 필요하겠네요? 얘 거니까 그 내용이 된다고요. 근데 얘랑 똑같은데 명의가 이전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사업 수탁 방식이잖아. 네. 그럼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이 없겠네요? 그럼 자금 조달도 누구 명의로 해야 돼? 토지 소유주 명의로. 사업은 얘가 다 진행하는 거지만 실은. 네. 그럼 걔는 명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주니까 개발 사업 다 끝나도 명의 이전 필요 없네요? 맞아요. 얘도 개발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4번.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셀링 포인트는 얘가 판매 소구점이죠. 판매하기 위해선 소구해야 된다.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맞네요. 2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시수고 기억나세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얘 확인했어요. 맞네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맞죠?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어요. 우리 어떻게 외웠죠? 거기 다 해설을 달아놨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선거를 했는데 이때 세표 차면 재판가유 세표차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전략 STP 그 다음 4P 믹스 P로 시작한 것 재판가유 제품 판매 촉진 프로모션 가격 유통 부동산의 유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중개사무소? 그런 내용. 그게 기억이 나야죠. 3번. 관계는 누구랑 맺는다? 기존 고객과.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고 한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거죠, 얘는. 네. 그 다음 4번.
STP 전략은 세, 표, 차 맞나요? 포지셔닝이 차별화 전략이었죠.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한다. 위치 선정. 중요한 것. 여기서 칠판.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뭔지 대답해 보세요. 수요자 집단을 어디다 힘줬는지 기억해야 돼요. 수요자 집단을 각각의 특성별로 나누는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 제가 수요자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요자는 몇 분 오셨다고 해야 돼요? 3분 오셨다고 해야 된다고요. 세분화 전략이라고. 수요자 집단의 특성별로 나눈 게.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게 표적시장 선정, 타겟.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기존 공급자들이 있어서 기존 공급자와 나를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시켜야 내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게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됐어요? 그 다음 5번. 이 부분에 분명히 또 못 찾았을 거예요. 여기서 함정은 관계 마케팅이 아니죠. 고와, 시야, 고와, 관화. 그나마 말이 되는 건 고와라고 그랬잖아요. 고와.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는 고객 점유 마케팅이지 관계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 주의 끌고 흥미 유발시키고 사고자 하는 욕망 불러일으키고 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를 거쳐서 각 단계별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계속 유지시켜서 구매 행동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그럼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기억 안 나면 고객이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수요자잖아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공시수고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됐죠? 그래서 5번, 35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가치와 가격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는 밸류인가요? 그럼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였죠. 감정평가사 평가 의뢰받으면 평가해요. 그럼 감정평가사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관적이죠? 아직 화폐로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추상적이죠? 네. 부동산의 가치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될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다 추계해서 현재 값으로 고친 값이죠.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 그래서 현재 값이지 미래 값이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그때 가치가 1억이어서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 1억이면 걔는 가격, 프라이스, 실제 지불된 순간 걔는 과거 값. 그럼 누가 봐도 일정 시점에 걔는 하나, 누가 봐도 똑같이 1억이라면 그러니까 객관적, 주관적. 객관적. 걔는 화폐로 구체화됐죠? 구체적 개념. 그럼 가치가 1억이니까 가격이 1억이에요? 가격이 1억이니까 가치가 1억이야? 가치가 1억이어서 1억 비슷하게 거래한 거죠. 단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격을 쫙 평균 내보면 가치에 수렴한다고 그랬잖아. 기억이 나시면 된다. 그런가요? 그러면 일정 시점에 실제 거래된 금액, 가격은 누가 전문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그렇죠?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가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다. 얘는 무엇의 설명이에요? 가격. 2번. 가격은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얘는 가치.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 맞네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에요? 할인한 현재 값?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라고 그랬죠. 얘. 현재 값. 그래서 X. 4번. 가치는 객관적, 구체적인 반면 가격은 주관적, 추상적이다. 바뀌었죠? 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 올라가요? 근데 가격을 높게 거래했다고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반드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답이 5번. 그 다음 36번.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처음, 뭐부터 해요? 감정평가 의뢰받았어요. 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그럼 평가할 때 걔만 디립다 쳐다보면서 평가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별로 가격 수준대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지역의 영향을 받으니까 적합하게 이용됐는지부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부터 분석해야 돼?
지역을 먼저 분석합니다. 지역을. 그럼 지역을 분석하는 건 넓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거시적 분석이죠. 그럼 대상 부동산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따지니까 적합의 여부를 따질 거고, 적합하지 않으면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경제적 감가를 행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걔는 선행 분석이었고, 지역을 분석해보면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이 나와요?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와? 표준적인 사용이 나오고, 표준적 이용이. 가격 수준이 나와요? 가격이 나와? 지역의 가격 수준대가 나오겠지. 그래 놓고 그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용을 구하고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고, 반드시 같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데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서 가감 조정해야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그럼 뒤에 행하니까 후행 분석이죠. 개만 보니까, 개별 부동산 개만 보는 거니까 미시적 분석, 부분적인 분석이죠. 그럼 대상 부동산 내부의 시설물들끼리의 균형을 따질 거잖아.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균형이 깨지면 기능이 저하되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1번. 개별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대상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의 상태와, 지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상태와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해요?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죠. 네. 그럼 인근 지역과 개별적 요인이 흡사한 지역이 유사 지역이에요? 땡. 개별적 요인이 아니라 지역적 요인.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개별적 요인이 유사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뭐가 유사해야 돼? 지역적 요인이 유사해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지역인 거죠. 네. 이것도 문제, 틀린 문장이 답이었다고, 기출문제로. 다 풀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유사 지역에는 뭐가 없다? 대상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추출하면 지역 요인 분석해야죠. 근데 사례 부동산을 지금 인근 지역에서 추출하면 지역이 같은 거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죠. 네. 그래요. 얘 둘 다 합쳐서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 뭐라고 해요? 동일 수급권.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건 몇 번? 2번이 맞았죠.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요용을 판정하기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최요용은 개별 분석을 해야 나온다. 그 다음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도 안 돼요. 뭐부터 해요? 지역부터 먼저 분석하고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넓게 먼저 분석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안부터 보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부동산 개발론에서 GCC 타투 기억나세요? 지역경제 분석하고 그 자체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을 분석하죠. 좁아지잖아. 타투는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었던 것도 기억나면 되죠. 되나요? 그 다음 5번. 지역 분석은 미시적 부분적 분석 틀렸죠? 개별 분석 바뀌었어요 지금. 그 다음 37번. 서비스 문제였습니다. 서비스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원가 방식이랍니다. 그럼 원가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 방법에. 그래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 임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1, 2번 중에. 그 다음 2번. 지금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뭐가 나와요? 가격이 나와요? 임료가 나와요? 거래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와요? 가액이 나와요? 가격이 나오죠? 이때 가액이 비교하여 준환가액이죠? 비준가액. 그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와요? 가액이 나와요?
임료를 구하죠. 그래서 임대료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는 비교표준지 정해놓고 걔를 기준으로 구하죠. 그게 뭐예요?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기준법이었죠. 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잖아요. 이미. 그 다음 수익방식, 수익환원법과 뭐가 또 있어요?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그때 임료를 구하는 방법, 기억하는 방법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임대사례 비교하면 임료 나옵니다. 얘는 별도로 기억할 필요 없죠. 임료를 뭐 한다? 적분한다.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얘들 구분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출제자가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3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정말 정강석화처럼 풀어볼게요. 정확히 30초 만에 풀어볼게요. 얘 비중 가격을 구하래요. 처음에 얘 일반 상업적 상업용이죠? 그럼 둘을 줬죠? 그럼 상업용 찾는 거죠? 그럼 얘는 얘를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 놓고 이제 지가 변동률도 따질 때 상업적을 따져야 되는 거죠. 지역 요인 없대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개별 요인이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문제에선 절대로 사례 토지가 얼마만큼 우세하다, 열등하다 안 준다고요. 항상 얘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보다 우세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 토지 100 기준으로 10% 우세하면 얼마예요? 110%죠. 1.1이죠. 그럼 획지 조건은 20% 열세야 돼. 그럼 얼마? 80%죠. 80%는 0.8이죠. 그러면 계산기로 두들길 때 얘를 딱 보는 순간 아까 4% 상승이잖아. 그럼 얘는 104. 4% 상승해서 104죠. 그 몸에 좋다는 104 아니야. 104. 하지 말 걸 그랬죠? 그러면 계산기로 두들길 때 저는 이렇게 두들긴다고요. 여러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2500을 두들기고 있으면 바보야. 25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8 그럼 답이 탁 튀어나온다고요. 숫자 배열이 2288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이걸 계산기 두들기는 방법을 0 하나 두들기지 말고 0 두 개짜리를 두들기고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지금. 어디선가 배워서 지금 있잖아, 지금. 솔직히. 그 다음 39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 감가 수정액을 구하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껌이죠. 자, 이쪽 잘 보세요. 준공 시점과 기준 시점을 줬습니다. 여기서 건질 건 뭐밖에 없냐면 이게 몇 년 지났죠? 5년 지났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5년이에요, 5년. 얘를 딱 적어놔요. 그 다음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4억이래요. 4억 자릿수 볼 필요 없어요, 얘도. 자,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몇 년인데? 50년이랍니다. 정액법인 거 확인했죠? 그럼 정해진 비율을 까야죠, 여러분. 이것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 몇 프로 까는 거예요, 원래는? 100%를 재조달 원가를 까야 되는데 잔존가치 남는 만큼 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잔존가치율 얼마를 빼면? 10%를 뺀 거죠, 여러분? 그럼 90이죠. 90이 나왔잖아요. 그럼 90을 뭐로 나누면? 50으로 나누면 얘는 1.8이 나오나요? 1.8%가 나왔죠. 그럼 해마다 1.8%씩 가는데 몇 년 지났으니까? 5년 지났으면 1.8에 5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5. 9 나왔죠? 맞아요? 그럼 9는 어디에 곱해요? 4에 곱하면 되죠. 9에 4만 곱하면 된다고. 그럼 얼마가 나와요? 3,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3, 6의 배열로 나와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요, 지금.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아, 정말 쉽다고. 이걸 금액을 다 처음부터 구해서 구하면 그때는 정말 계산기가 불이 납니다.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기본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절 보세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 방식이에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예를 들면 그 비용이 중요하지 않아. 수익이 앞으로 얼마만큼 발생할지가 중요해요. 그럼 걔는 뭐예요? 수익 방식이에요.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돼. 그럼 걔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인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절 보세요. 건물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비용 방식, 원가법에 의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토지는 만들 수 없죠? 네. 그럼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요? 옆에 토지가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따진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겠죠. 비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저작권, 영업권은 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모르죠. 앞으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할지가 중요한 거잖아. 이거 무슨 법? 수익 환원법에 의한단 말이에요. 수익 방식. 됐죠? 그래 놓고 제가 뭘 외우라고 그랬죠? 우리의 과거 소원은 뭐였어요? 일거양득. 그래서 과는 뭐고?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직경이 얇은 나무는 원가법에 의한다고 그랬죠?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일괄평가할 때는 얘는 뭐?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돼요? 그럼 기계장비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원가법이에요. 그럼 선박항공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안 되잖아. 중고 선박 시장, 중고 항공기 시장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도 원가법이란 말이야. 근데 자동차는 시장에서 정말 빈번하게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요. 그것만 정확히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한다. 틀렸죠? 틀렸죠? 네.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 구분평가, 임목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소경목림은 원가법 맞죠? 소원, 의할 수 있는 거죠. 의한다가 아니라 의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그럼 3번. 영업권은 이 영업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얼마인지 몰라요? 영업권이 막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 4번.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5번. 5번을 맞다고 체크했으면 정말 정의 이름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뭐가 틀린지 모르세요 지금?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지. 왜 거래사례를 비교해? 임료를 구하려면 임대사례를 비교해야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진짜로. 거기 해설지에 제가 얼마나 자세히 달아놨나 보세요. 제대로 꼭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 숙제가 있어요. 숙제. 정확히 오늘 풀었던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 간에 다시 한 번도 안 푼 내용으로 보고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푸셨을 때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빠른 스피드로 풀려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를 한 30분까지 줄여서 푸는 것.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푼 문제니까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분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낸 거란 말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동형 모의고사 앞으로 3회를 더 진행할 텐데 총 이번까지 포함해서 160문제만 정확히 푸실 수 있으면 이거 75점 못 받아갖고 오면 이건 본인의 문제예요. 진짜로. 80점 이상 나와. 진짜로. 80점이 뭐예요?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도 푸는 방법 다 설명드렸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때 수업할 때보다 얘가 약간 더 오버하고 있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열심히 하세요.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